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튜버 부비게이터라는 그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 부비게이터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살 부산에서 온 청년이고요. 아까 필명 부비게이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투자 그리고 뭐 강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실 때 하시는 일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현재 지금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도 했었고 네. 사업을 좀 준비하다가 망하기도 했었어요. 오. 그래서 먼저 앞에 얘기를 하면은 그 사업이라는 게 거창할 건 없고 에어비앤비를 제가 준비를 하다가 그게 망한 경험이 있는데 그 에어비앤비가 이제 숙소 말고도 트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리뷰를 이제 조금 달다가 그러니까 어부징 행위로 이렇게 간주가 돼가지고 네. 그 사업에 한 8개월 1년 준비했는데 시도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렇게 됐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산 투자는 그 중간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그때 뭐 영업 관리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회사에서 그런 일을 했었어요. 25살에 처음으로 투자를 하셨다고 이제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25살에 시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었나요? 이게 부동산을 처음 알게 된 거는 한 24살 네. 됐고 그다음 그때 이제 그 세계여행 가려고 예. 모델하우스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하던 팀장님이 저보고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뭐 분양 상담 이런 아르바이트를 1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1년 정도 모은 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처음 25살 때 이제 투자를 했었죠. 딱 좋은 시기에 들어오셨네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예. 부동산 이제 약간 침체기 때. 예, 맞아요, 그쵸? 맞아요. 와. 그때는 이제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에 먼저 분양권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딱 거의 침체기 잠깐 조정받고 있던 시기라서 예. 그때 가격으로 다시는 안 돌아갈 것 같아서. 그때 가격으로는 그쵸.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예. 정말 투자 시점도 참 좋았고. 예, 맞아요. 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분양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다가 모델하우스 네. 이제 그 팀장님 그런 좀 좋은 인맥을 통해서 네. 이제 분양권 투자를 먼저 하면서 네.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주로 어떤 거를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어떤 거를 이렇게 자산으로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뭐 아파트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원래 공장이 있다 공장을 다 매도를 다 한 상태고 그 건물 이제 상가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좀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산 거라서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이랑 가격이 좀 차이가 나서 그래도 수익률은 좋잖아요, 부산이. 수익 확실히 그렇죠. 좋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중에 저도 아무데나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오를 만한 지가가 좀 더 오를 만한 뭐 카페 뭐 서울에도 카페 거리가 많이 있듯이 부산에도 카페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예. 참 지금 이렇게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 민감한 시기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뭐 부비게이터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현재 집값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금리는 또 계속 오를 것 같다고 하고 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대부분의 규제 정책이 다 이제 없앨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정책이 계속 그렇게 나와도 저는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언제쯤 부동산 투자, 뭐 아파트든 상가든 토지든 뭐든 언제부터 이렇게 좀 투자를 좀 시작해 보면 좋은 타이밍일까요? 그 방금 얘기하신 거에서 뭐 아파트를 먼저 기준으로 그냥 제 생각을 얘기 드리면 예, 제가 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지금 제가 드는 생각 이미 집값이 많이 떨어진 데는 30%에서 40% 가까이 네. 하락한 것도 있더라고요. 최근 1년간 거의 예. 대구는 56%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대구를 임장 저번 달에 갔다 오고 막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꽤 많이 떨어진 데는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거의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IMF 이후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떨어진 건 IMF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예. 사실 그거를 또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이 위기가 기회였다라고 또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되게 말을 꼬아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0% 이상 떨어진 지역들은 사실 금액적으로는 엄청 싸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까지 뭐 사실은 그 전에 조정이나 하락기 각 지역마다 뭐 조금씩 예. 폭은 다른데 보통은 그 하락의 마지노선이 거의 30%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전에 30% 정도 떨어지면은 조금 남들보다 길게 보면은 웬만하면 투자의 실패로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조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네. 2017년도 가격으로 회귀했다 정도까지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네. 사실 그 정도는 정말 투자 한번 해봐도 됐다. 네. 왜냐면은 향후 5년 동안 이 가격은 다시는 없었었던 거였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밑으로까지 떨어져서 부동산 전체가 다 망가져갖고 아주 네. 박살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는 투자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도 좀 한번 사볼만 하다라고는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30% 정도 그래서 근데 더 떨어진 지역도 있으니까 네. 물론 이게 또 지방이냐 또 지방에서도 외곽이냐 이런 거에 다 다른데 공급 수요도 중요하고 특히 또 지방들은 공급이 입주 물량 이런 게 또 더 중요하니까 다른데 그냥 러프하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그냥 그 정도면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특히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제가 경매를 또 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경매라는 수단을 얹어서 지금 떨어진 금액에서 더 떨어진 금액으로 사게 되면은 얘기하신 거의 뭐 17년, 18년 가격에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접근하면은 또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경매를 이제 회원 가입까지 하고 돈까지 네. 주면서 이제 아, 회원 네.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2019년도 말쯤에 아니야 2019년도 초 네. 말쯤에 2000년도 19년도 그 근처에서 봤을 때 서울 경매 아파트 물건 나오는 거 눌러보면은 한 페이지 이상을 안 넘어갔어요. 네. 지금은 8페이지, 9페이지까지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걸 다 보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신건은 아예 안 보고 유찰된 건부터 그리고 권리관계 깨끗한 거 네. 그런 거 좀 위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뭐 지금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은 15억 이상 아파트들은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대출이 거의. 나오잖아요. 네. 이제는 LTV 맞습니다. 적용해서도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겁나더라고요. 이 투자 심리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대표님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 네. 지금 사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에 오는 그런 물건들도 있긴 하지만 겁나서 못 사겠다고 하실 분들도 많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얘기하신다. 근데 그리고 뭐 이렇게 저도 강의를 하고 하지만은 들으러 오신 분들이 실거주 진짜로 경매로 살려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조금 더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쉽사리 또 이제 못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바닥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떨어질지 우리가 맞출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떨어지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내가 그러면은 이 정도 더 떨어지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또는 이자가 이만큼 더 오르는 거 감당할 수 있어. 기준선을 정하고 그냥 딱 눈 감고 전에 뭐 금액적으로 이렇게 괜찮다고 하면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도 그렇게 지금 30% 떨어지기 전에 산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포지션에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예. 저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네. 이제 나와 있는 물량들이 많이 없냐, 줄어들었느냐, 아직도 많느냐 그것도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그게 아까 얘기하셨던 뭐 대구나 이런 데들, 대구. 인천 이런 많이 데들은 물량이 없어졌어요. 예. 이제. 그래서 뭐 하한선이 뭐 이렇게 보니까 그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도 예를 들어서 15억 하던 게 지금 뭐 한 11억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10억의 가격 나오면은 누가 바로 집어가잖아요. 바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대구의 뭐 수성구 이런 데 가보면은 그래서 뭐 저한테까지 순서가 오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정해놓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지역에서는 한선 정해놓은 게 매수 대기를 걸어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물론 그게 실제로 그 가격에 왔을 때 막상 그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거의 한 6, 7개월 사이에 기울기가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지금 아무리 좀 싸다고 해도 네.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을 좀 본 다음에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겁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뭐 지금 더 떨어지고 이게 판단이 안 서고 좀 겁이 난다고 하면은 저 항상 그러거든요. 앞단에 진짜 선진입 투자자들이 먼저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끌어올라가는 거 1차적으로 보고 그러면 그때 더 안정적인 걸 보고 추세를 보고 들어가도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매수자가 갑이 아니라 매도자가 갑이 또 되는 상황이 돼서 또 내가 그쵸. 원하는 물량은 또
원하는 지역은 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서 맞아요. 그때 되면은 또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경매로는 뭐 지금 서울에 1, 2억씩 사게 사는 게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일이 돼버렸는데 다시 상승기가 가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경매로 이렇게 1, 2억 싸게 사거나 이건 거의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그냥 복비 정도 아끼는 예, 정도. 맞아요. 진짜 딱 한 500만 원, 1000만 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부비게이터님보다 이제 한두 살 많거나 아니면 이제 비슷한 연령대에서 네. 영끌족들이 진짜 많았어요. 네. 특히 노도방 쪽에 장난이 아니었단 아, 말이죠. 네네. 그죠? 그렇죠. 이제 그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금 뭐 PD 수첩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고 네.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는 어렵고 어려워요. 그냥 사실은 만약에 그냥 저라면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진짜 노도광에 21년 말에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21년 말 말고 한 22년 한 4월. 그거 너무 그거 너무 22년 4월이나 6월 정도에. 이거는 네, 노도광. 저는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는 자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만약에 내기가 버거워졌다. 내가 근로소득자인데 월급을 뭐 400만 원, 3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자가 한 250만 원 나간다. 그러면은 저라면 그냥 여기 이거는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놔도 안 나가잖아요. 네, 내놔도 안 나가고 팔기도 어렵고 이미 팔아도 차익 그 마이너스가 엄청 손실이 크겠죠. 그렇죠. 최소 억 단위 이상은 갔을 텐데 그러면은 뭐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을 끌어올려야 되는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소득이나 부업, 엔잡 이런 환경에 내몰려가지고 그 다른 소득을 더 창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자가 270만 원, 250만 원 나가서 힘드면 300만 원 벌어서 힘든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1000만 원 목표로 해가지고 그거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이커머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이제 마스터 과정이나 예. 컨설팅 과정이나 이런데 보시면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대표님 혹시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제가 법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다가 사업자를 해도 될까요? 혹시 그거 부동산 법인? 그랬더니 네 하면서 눈물 유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부업으로 하시려고 오신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요. 뭐 죄송한 말인데 놀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강제적으로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그냥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긍정적인 분들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빠져있지 말고 어차피 이자 250만 원 뭐 몇백만 원 내야 되는 건 이미 정해진 일이니 여기서 우리는 그거에 이제 생각은 버리고 자 어차피 나는 끝에 이제 물린 건 어쩔 수 없고 이건 디폴트야. 이건 디폴트고 나는 이제 200만 원씩 250만 원씩 내야 되는 사람이야 하고 부업 엄청 하고 엔잡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이 나중에 더 커져서 이게 나중에 그때 내가 연끌을 해서 이것 때문에 내 이런 나중에 훗날의 사업이 커질 수 있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너무 행복해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힘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힘드신 분들이 맞아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좀 잔인한 말이긴 한데 투자의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가 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정말 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안타깝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부비게이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다 빚이라서 다 그렇죠. 뭐 어떻게 되실까요? 앞전에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얘기 드렸었는데 한 40억에서 60억 사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표님은 지금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서 주로 어떤 쪽에 많이 포션이 높으신가요? 지금은 그래도 주거형이 조금 더 높긴 한데 비주거형을 늘리려고 좀 많이 계획을 잡고 투자 계획을 잡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거형은 자산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비주거는 둘 다 노리는데 수익도 조금 챙기면서 맞습니다. 현금 흐름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와. 40억에서 60억 사이면은 사실 좀 변동이 있고 뭐 시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전업 투자자신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다른 강의나 외부 활동 제외하고는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투자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건 있고 자산에서는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건물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뭐 제가 채권 투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고 뭐 제가 다른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거 다 하면은 1000만 원 정도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브링이에서 건물주가 되려면 보통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텝별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또 제 얘기를 먼저 하면은 예. 부동산 투자 종류에서는 저는 일단 우선은 처음에 아파트 투자 먼저 했거든요. 아파트 투자 중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분양권이든 재개발, 재건축, 뭐 갭 투자 뭐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분양권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갭 투자도 같이 병행을 했었고 이후에 제가 이제 경매를 배웠거든요. 경매 아파트를 경매로 또 낙찰받고 사고 팔고 했었고 그리고 2년 보유하고 뭐 4년 보유하고 팔고 그런 것 경험을 계속 쌓았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일단 건수는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아파트에서 그래도 최소 3-4건 이상은 경험을 저는 쌓아야 뭐 소장님하고 가격 협상도 하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매수는 어떻게 가격 협상해야 될지 아니면 싸게 사는 방법들 아까 경매나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거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 경험을 먼저 쌓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도 또 했었거든요. 채권 투자라는 거는 뭐 부실 채권 이런 투자들이 또 따로 있어요. NPL 뭐 이런 것들. 진짜 그거 공부는 빡센데 실제로 들어가려면 그런 채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던 얘기도 있던데. 상승기 때는 그렇고 네. 지금 또 하락기 때는 이제 할인해서 살 수 있는 또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그때 이제 주택 규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얘기 드렸던 공장 그리고 근데 저처럼 공장 안 오고도 상가 투자 이런 걸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또 이제 영역을 나눠서 조금 업무용 이런 부동산에도 조금 투자를 하면서 이게 부동산을 보는 시야를 조금 넓혀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가 스펙트럼이 되게 넓네요. 네네. 딱 어떤 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근데 꼭 저처럼 안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보통 아파트, 상가, 그 다음에 뭐 저처럼 이런 공장이나 아니면 토지 가시고 그 다음 마지막 이거 상가주택 리모델링 그 다음에 하시고 네, 그 다음에 NPL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신축 건물 새로 올리는 점점점 것까지. 고수익으로 가는 건데요. 예, 그쵸? 맞습니다. 점점점 어렵기도 하고. 예. 그렇게 단계를 일단은 하나하나씩 저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최종 마지막에 특수물건 이런 것도 한번 네네, 맞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기회가 또 되면은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부비게이터님. 네. 부동산 투자 전에 아무래도 저기 그 모델 하우스에 네. 계시면서 실무도 많이 경험하시고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투자하기 전까지 부동산에 입문해 갖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실제 투자를 들어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공부한 기간으로만 만약에 따지면 방금 얘기했는데 거의 한 1년은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는 너무 완전 초보고 하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 카페 같은 곳 들어가서 글을 거의 다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질문한 거 그 다음에 뭐 진짜 거기서 카페에서 유명한 네임드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글 계속 읽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되게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좀 살펴봤었고 돈 번 사람들이 왜 이거 부동산을 이렇게 돈 벌었지 하는 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벌었다는데 어떻게 벌었지? 돈을 뭐 손해를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손해를 본 사람도 어떻게 손해봤지? 한 거를 조금 나눠서 계속 나눠서 공부를 좀 했었고 그 모델하우스 일하고 나서도 제가 학교를 복학을 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는 상태가 아니라서. 진짜요? 학교에서 예 맞아요. 그때 이제 4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도 사실은 교수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수업 안 듣고 매일 그 부동산 그 카페랑 이런 거 보면서 정보를 매일 봤었거든요. 하루에도 몇십 진짜 한 4-5시간씩은 계속 꾸준히 그렇게 봤던 것 같고 책도 제가 열심히 할 때는 이틀에 한 권은 다 읽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부동산 책도. 야, 이게 그냥 되는 거는 아니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 투자하기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조금 사실은 지금 같은 하락기 때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매물을 볼 때 손품이라고 하죠.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격을 제일 낮은 거를 찾아서 우리가 보는데 요즘 같은 하락기에는 그 제일 올려놓은 제일 낮은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들을 소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제 너무 떨어질까봐 못 올리시는 거죠, 소장님들이. 그러니까 이것마저 올리면은 야 이거 진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소장님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만 단독으로 몰래 들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중에 투자하려고 좀 갖고 하거나 있거나. 조금 지인들을 먼저 이제 투자하려고 이제 조금 기다리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경매로 들어오면은 예. 이제 그걸 기준으로 지금 시장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서울로 얘기를 드리면 뭐 한 예를 들어 시세가 6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떨어진 금액이 최저 호가가 6억 정도 한다. 그러면 지금은 보통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최저 금매보다 거의 1억 정도? 1억 정도는 더 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30% 가까이 떨어진 금액에서 1억 정도 떨어지는 거면
얘기하신 거의 2018년, 17년 후반. 가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로는 보통 지금은 저는 일방 매매보다는 경매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지인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 예. 이제 다주택자도 규제가 많이 없어지니까 예, 규제 지역도 거의 해제가 지금 거의 다 됐죠. 서울 제외하고 뭐 서울도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3구 빼고는 이제 거의 다 해제가 되지 않을까 조만간. 예. 예, 뭐 이제 취득세도 다주택자도 이제는 예전처럼 완화가 되지 않을까, 네. 폐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맞아요.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정부에서도 너무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무너지면 우리나라 예. 주가가 흔들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전 하락장 때보다 규제를 해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빠르고 엄청 빠르죠. 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장들을 다 겪은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책이나 공부를 하고 그때 상황을 보다 보면 그때보다는 빠른 속도로 규제를 조금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 예. 항상 위기 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사실 지금 다들 어렵다 하지만 또 여기서 또 번뜩이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분명히 또 새로운 신흥 부자가 또 탄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은 단기 양도세가 이제 원래 77% 그러니까 오늘 사서 내일 1년 안에 팔면 77%였는데 그게 이제 45%로 단일 세율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지금 권해드리는 건 아닌데 단기 매도도 가능해진 시점이 왔으니까 거래량이 혹시 살아날 때 경매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아까 1억 싸게 낙찰받고 완전 초급매로 5천만 원 진짜 싸게 팔아서 거래가 된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5천만 원 바로 한 네, 큐에.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세금 떼고 해도 한 절반 하면 2,500만 원 정도니까 네. 뭐 그게 투자금 대비 그게 나쁘지 않다면 그런 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그냥 만들어졌다 정도. 예, 지금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거래량이 살아나는 시기에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해졌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공부해 보셔도 미리 준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네. 서울에다가 네.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언제쯤 경매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경매 검색은 지금부터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모의 입찰을 계속 하라고 얘기 드려요. 모의 그러니까 내가 당장에 뭐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입찰할 물건이 생겼는데 다음 달 뭐 이번 달부터 본다고 해서 그걸 낙찰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입찰가 산정을 잘 해서 나만 거기 입찰하는 게 아니라 낙찰을 바로 받을 수 있으려면 모의 입찰을 여러 번 해놔야 내가 이거를 얼마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지 감이 오니까 공부는 저는 미리 지금 같은데 시기에 계속 하라고 얘기 드리고 최대한 빨리 공부하면서 감을 잃지 않고 그냥 한 달에 한두 건만 연습해도 되거든요. 저도 한 달에 한두 건을 사라 그런 줄 알고. 아닙니다. 네,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 건 아니고. 자, 너무 되게 자신감 넘치는 부비게이터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비게이터님도 네. 뭐 사업 초년 시절에는 예. 분명히 실패를 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수익이 엄청 적게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예 손해를 본 적은 아직은 없는데 다행히도 이건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 한 개 경매로 이제 한창 단기 매도 할 때 시절인데 9만 원 남은 적이 있어요. 9만 원 총 세금 다 떼고. 예. 원래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 남긴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시기를 제가 너무 짧게 매도를 찾고 건방졌던 거죠. 매도가 빨리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자만 내고 하다가 아까 얘기 드린 77%그 세금을 내고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9만 원 정도 남았던. 그래도 남긴 남았네요. 그걸로 이제 제 먹고. 같이 그 투자를 그분 명의로 했는데 네. 그분하고 같이 이제 막창에 소주 한 잔. 와,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9만 원. 그 요즘에 갭 투자 관련해 갖고 네. 좀 깡통 전세 들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게 또 만연되다 보면은 또 사기를 당할 수도 네.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해요. 정말 제가 근데 이게 틀에 박힌 얘기라서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갭 투자도 뭐 예를 들어 전세를 들어가실 사회초년생 분들이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 거기 부동산 소장님 말에만 이끌려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내 소중한 그 시드머니가 그 남의 손에 휘둘려서 결정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장님이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면 모르겠는데 물론 그분이 착하고 좋아도 그분도 모르게 사기를 치려면 또 칠 수도 있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우선은 뭐 얘기드려 죄송하지만 공부를 일단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같이 전세 사기 예방하는 영상들이 요즘에 유튜브에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어서 요즘에 또 워낙 뭐 빌라왕이다, 뭐 빌라의 신이다 이런 사기 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방하는 게 아닌데 그런 영상들을 조금 쭉 보시고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 사기 예방법을 공부한다기보다 오히려 내가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일단 더 좋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드린 거는 진짜 전세로 가야 되는 사회초년생들이면 그렇게 공부는 미리 하시되 지금 이거를 질문도 좋지만은 반대로 내가 이거를 갭 투자를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전환하셔가지고 지금 자산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안 좋을 때 사실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강해서 지금 같은데 좀 열심히 공부해서 사기 당하는 방법을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우리 옹꿈사에서 이제 셀러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자본 잉여금이 쌓이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최소 어느 정도 자본이 돼야지 우리 이제 부동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뭐 기준선이 뭐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제 생각엔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써야 뭔가 물건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보다 덜 들어가게끔 세팅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담감도 커지고 리스크도 커지니까 3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여러 카테고리에서 어떤 거를 갭 투자죠? 저는 아파트를 갭 투자도 괜찮고 지금 이제 뭐 대출 뭐 DSR이나 이런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풀릴 거를 뭐 생각하거나 아니면 특례 보금자리도 지금 올해 이제 초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뭐 추가로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신용대출도 더해서 CD를 더 키워서 할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는 한 3천 정도 있으면은 뭐 아파트로 먼저 저는 왜냐면 빌라나 오피스텔이 위험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난이도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어려운 거. 그렇죠. 아파트가 몸통이라 생각하면 빌라 오피스텔은 꼬리거든요. 그러니까 몸통이 1cm만 움직여도 꼬리는 10cm, 100cm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수요가 급감할 수 있죠. 지금 같은 시기 아파트도 안 팔리면은 빌라 오피스텔 이런 수익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완전 출렁출렁해서 그런 거라서 시드 적게 들어간 거에 맞추지 말고 그냥 조금 황금성이 그래도 부동산에 뛰어난 아파트를 먼저 초보자분들은 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내가 경험이 오히려 더 쌓이고 나서 하셔도 안 된다. 왜냐면 개별적으로 시세를 체크하는 게 아파트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리고 수요량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계신 소장님들도 정확하게 제대로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게 그런 종목인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삐끗하면 사기꾼처럼 얘기를 해버린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계속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어요? 저 오늘 진짜 대표님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편하게 얘기하다 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꺼내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뭐 제가 뭐 투자를 지금 뭐 하라고 얘기 드리는 권유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뭐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기회도 잘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공부하셔가지고 내 체급에 맞는 내 현금 상황에 맞는 투자를 준비를 하시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린 것 같고 오늘 대표님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촬영하다 가는 것 같아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부비게이터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